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였죠? 금요일에 2021학년도 3월 전국 연합학력 평가 문제지를 나눠 드렸습니다. 모두 풀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국사 1, 2학년 때 소홀히 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사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따로 이렇게 강의를 듣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찍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부담 가지면서 이 영상을 꼭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여러분들 공구 개정 한국사였어요. 교육과정이. 예. 근데 여러분 때부터는 1호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공구 개정과 1호년 개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구 개정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5대5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강화도 조약 전까지의 시험이 한 1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는 이제 한 10문제가 나온다. 총 20문제니까. 그런데 1호년 개정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3대7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는 근현대사 비중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사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이렇게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권율 장군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그리고 조명 연합군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딱 찾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도 여기 이게 맞겠다 정도로 이렇게 푸시면 모의고사와 수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게 키워드 찾기예요. 키워드 찾기. 그러니까 저랑 한번 키워드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의 모양이네요. 자, 그럼 농경과 목축의 시작,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신석기 시대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신석기 시대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자, 이제 신석기에서 이제 자주 이제 표현이 나온다면 어떤 키워드가 이제 자주 시험에 나오느냐? 먼저 가락바퀴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네요. 가락바퀴. 자, 이 가락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이에요, 돌. 근데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하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이제 꽂아요. 여기 끝에 갈고리를 걸어주고, 손뭉치를 이 갈고리에다 걸어준 다음에 이 막대기를 돌리면 여기에 이렇게 실이 이렇게 감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실로 무엇을 만드냐?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근데 실만 있으면 안 되겠지. 실 가는데 바늘도 가야 되죠.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이 당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었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원시수공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수공업. 자, 해결이 됐어요. 우리 의식주 같은 거 항상 알아봐야 되잖아. 자, 그럼 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채집,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걸 따서 먹고요. 어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요. 그 다음에 사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단백질, 멧돼지 같은 거 이제 잡아먹고, 그래서 이제 단백질, 이제 고기 같은 걸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이전의 구석기 시대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
기를 목자의 가축 축자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을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여러분들 이 전 시대와 너무나 이제 다른 크나큰 발전이다.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주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 전에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는 이동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지방에서 먹을 것을 막 찾다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사람들이 한 지방에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농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봄쯤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러다가 이제 가을쯤 되면 이제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주변에서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자, 정착 생활이 시작되니까 이제 주거 환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전에 구석기 시대 때는 어차피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동굴이라든지 막 지은 집 이런 데를 집으로 이제 삼고 살았다면 이때부터는 좀 더 집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움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움집. 자, 그리고 도구도 이전과 좀 다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이전에 구석기가 뗀석기를 사용했다면 이때부터는 간석기, 막 떼어낸 그 돌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리하게 가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간석기. 그리고 뭐 도토리 같은 걸 따서 이제 뭐 가루를 내기 위해서 막 갈돌이라든지 갈판 이런 거를 사용했었고 어떤 이렇게 뭐 과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관할 수 있는 빗살무늬 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의 주요 키워드들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비파용 동검을 제작하였다. 이 청동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청동기 적어보시고 꼭 외우세요. 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부영고.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 그래서 부여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해당이 되겠네요. 삼국시대부터입니다. 철제 무기로 정보 활동을 벌였다. 이거 철기나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철기. 정답은 5번.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고구려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이 지역으로 도읍을 옮겼다. 안동 도읍부가 있었다. 자, 태조 때는 이 지역을 서경으로 삼았대요. 인조 때 묘청 등이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너무 쉽네요. 이거 평양과 관련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장수왕 때부터 보도록 할까요? 고구려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여러분들 장수왕 하면 나오는 키워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평양으로 천도했다. 두 번째는 남진 정책이 시험에 나와요. 남진 정책.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계속 진격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죠. 자, 그럼 신라와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구려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슨 동맹을 체결합니까?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동 노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평양에 설치한 일종의 식민 통치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조 때는 이 지역을 서경으로 삼았죠. 그래서 서경은 이제 평양과 관련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것도 모두 다 평양과 관련이 있더라. 그럼 평양과 또 관련이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불산 장려 운동이 또 평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 평양과 관련된 거. 대동강 쪽에, 제너럴 셔머노가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흥선대원군 때 여러분들 그 미국 배 제너럴 셔머노가 그 당시 평양 대동강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통상을 요구했었지만 그 응하지 않자 이 미국 배가 이렇게 그 민가를 이제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화공 전법을 써서 이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신미양요인데, 이 신미양요는 이 평양과는 관련이 없고 강화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화도. 그래서 평양과 관련된 지역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유교적 수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는 독서 3분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 선발에 참고하라. 자, 일단 이 독서 3분과를 실시한 왕은 신라의 원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라의 원성왕.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 여러분들 일단 신라는 여러분들 실력보다는 어떤 그런 혈통, 혈연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신라의 이 신분 제도를 이 골품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부모님들이 성골이라든지 진골이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성골이나 진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성골이나 진골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실력에 상관없이 높은 관직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면은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겠죠. 아니,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 뭐 장관자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 일을 못해.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신라 한해 때 이 원성왕이 이 시험 봐라.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서. 책을 읽는 능력에 따라 그 실력을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는 거야. 상품, 중품, 하품. 그래서 3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관리 임용에 참고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골품이란데 이 독서 3분과 제도는 과거 제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전에는 공부 안 해도 바로바로 높은 관직에 임용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공부를 해야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귀족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원성을 쌓겠죠. 그래서 원성왕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독서 3분과를 실시한 이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 국가에서 물어본 거니까 신라와 관련된 설명을 골라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국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자, 집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조선 세종이죠. 조선 세종. 그래서 조선 세종과 관련된 거니까 조선과 관련이 있는 거고, 사비천도를 단행하는 국왕, 이거는 백제죠. 백제 성왕과 관련된 설명이고, 여진정벌에 나서는 별무반 병사, 이거는 고려 윤관을 얘기하는 거네요. 고려 윤관.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는 이제 구한말,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 정도 되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독립협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겠네요. 독립협회. 대한제국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한제국 독립협회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신라가 이제 여러분들 상대, 중대, 하대로 이렇게 시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중대 쪽이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자, 중대는 언제부터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삼국 통일,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부터를 이제 중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중대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인물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문무왕의 아들입니다. 문무왕의 아들인데 이 신문왕의 업적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신문왕의 업적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장인어른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이 김음돌의 난을 진압해서 귀족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김음돌의 난에 많은 진골 귀족들이 이제 연로가 되면서 싹 제거가 돼요. 그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뭐 강원도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전국을 5개의 주로 정비를 9개의 주로 정비를 하고요. 수도가 경주잖아. 근데 경주라고 하면은 너무 이쪽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서울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설치하고, 그리고 전국을 좀 행정적으로 좀 잘 통치하기 위해서 9개의 주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 제도도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서당 10정으로 정비를 하는데 이 구서당은 중앙군이에요. 여러분들, 중앙군. 수도 서울을 지키는 애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서울을 지키는 친구들. 그럼 10정은 어떤 애들이냐? 지방군입니다. 한 주당 한 정씩 배치가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구주라 그랬지. 그러면은 한 주당 한 정씩 배치가 되면 한 정이 남네, 그치? 그러면 이 한 정은 어디에 배치가 되느냐? 여기 한산주라고 하는 주가 제일 컸어요. 여기에 2정을 배치합니다. 왜? 북쪽에 발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군사를 한정을 더 배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31사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주 전남을 지키는 부대가 31사단, 그래서 지방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신하들에게 월급으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자, 인터넷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돈으로 주지는 않고요. 이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란 걸 주게 됩니다. 근데 관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거였다면 노급 같은 경우는 노동력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노동력을 신하가 걷어버리면 이게 개인적인 사병으로 쓰일 수가 있잖아. 그럼 신하들의 사병이 세지면 상대적으로 왕권은 위협당하겠죠?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이제 신문왕은 이제 유교 경전을 통해서 이제 좋은 우수한 그 신하들을 뽑고자 했어요. 그래서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국학. 그래서 신문왕 많이 나오니까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여기 있네요. 후삼국 통일에 기여하였다.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왕건이죠, 여러분들. 왕건이요. 자, 왕건과 관련된 설명은 2번. 자,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가 이제 답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조선의 정조가 되겠고요.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가보 2차 개혁이나 되겠네요. 가보 2차 개혁이 되겠고, 그리고 22담례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 무령왕입니다. 백제 무령왕. 구조 소개왕까지 누구라 그랬어? 신문왕이라 그랬죠. 신문왕. 자, 이 왕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사람은 좀 노트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물 좀 잠깐만 마실게요.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려 정치사 하면 여러분들 주로 왕을 많이 물어봅니다. 고려 왕. 자, 고려의 왕은 딱 네 사람 물어봐요, 여러분들. 태조 왕건, 다음에 광종, 성종, 공민왕. 이렇게 네 사람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시간에 혹시 다른 왕들을 정리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태조 왕건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냐면 호족 정책이 시험에 잘 나와요. 호족 정책. 호족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지방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세력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자, 신라 말에 이제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끼리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제 스스로 장군이나 성주라고 칭하면서 어떤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성장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린 그들을 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건이라든지 궁예, 견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호족 출신들이에요. 호족 출신. 자, 이런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운 나라가 고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족 연합 정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왕건 같은 경우에는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호족들한테 잘해줘야 되겠죠. 일종의 당근 정책입니다. 당근. 호족, 그러니까 뭐 융합 정책, 융화 정책,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너무 또 잘해주면 또 이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막 버릇없이 막 선 넘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절한 견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정책을 아주 잘 썼던 사람이 왕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당근 정책은 무엇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부인이 29명이었다고 그래요. 29명. 뭐 왕건이 글쎄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연애를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략 결혼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의 호족들과 친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돈 관계를 하는 게 좋겠죠. 아니, 장인어른이잖아, 장인어른. 자신의 부인의 아버지의 장인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사위가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사위 나 이번에 이거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나 가방이 갖고 싶어. 자동차 갖고 싶어. 그럼 사위가 아유 자기는 사드려야죠.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은 지방의 호족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취해요. 혼인 정책. 자, 그럼 딸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딸이 없는 호족들은 좀 섭섭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 시집 오지 마시고 그냥 저희 집안 사람이 되시는 건 어떠세요? 무슨 말이냐? 성씨를 내리는 거예요. 사성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태조 왕건에 대해서 이제 공이 굉장히 커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 조재현이. 근데 재현이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 재현이한테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까? 돈으로는 뭔가 좀 아쉽고 그래, 우리 왕씨 가족이 되어라. 그래서 왕씨 성을 하사하는 겁니다. 성씨를 하사한다. 그럼 왕재현이 되겠죠. 선생님 뭐가 좋아요? 아니지, 나도 이제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야. 로얄 패밀리가 이제 나도 이제 왕족 성을 이제 같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대우를 해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왕건을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뭔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싶어. 우린 이것을 역할에 따라 분담하는 토지라 그래서 역분전이라고 합니다. 이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해서 이 호족들이 경제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역분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게 잘해주는 거였다면 좀 견제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 견제 정책은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심관 제도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일종의 그 지방을 책임지게끔 하는 거야.
어떤 반에 A라고 하는 반에 반장이 철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조재현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철수한테 철수야, 선생님이 지금 교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 그러니까 철수가 여기 A 반 좀 조용히 좀 시킬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알겠어요. 제가 조용히 시킬게요. 자, 그런데 철수야,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A반이 떠들고 있으면 난 너를 혼낼 거야. 잘할 수 있겠니? 네, 한번 해볼게요. 그게 바로 사심관 제도입니다. 사심관 제도. 그럼 이 사심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양날의 검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뭐냐. 이 사심관 제도는 이 철수라고 하는 호족이라고 바꿔볼게요. 이제 철수가 학생이 아니라 호족이야. 이 철수라고 하는 얘를 그 지방의 대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가 이 지방의 대표적인 호족이야. 나를 이제 인정해 주네.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그 지방의 대표적인 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철수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건은 이 친구를 그 지방의 대표로 인정해 주면서도 그 지방에서 반란이 나지 않게끔 너가 알아서 컨트롤해라. 그래서 일종의 책임을 지어주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심관 제도입니다. 자, 그럼 기인 제도는 무엇이냐? 기인 제도는 일종의 인질 제도예요. 자, 철수에게 아이가 있어요. 이 철수의 아이를 서울의 왕이 살고 있는 서울에 와서 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조젠이 마음에 안 들어. 저 마음에 안 드네. 반란 일으켜볼까? 근데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돼? 철수의 아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아니,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이 죽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인 제도는 일종의 인질 제도다.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의 호족 정책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 이외에도 태조 왕건은 뭐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었죠. 서경. 평양을 서쪽에 있는 서울이라고 이렇게 높여가지고 좀 중시 여겼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우리 이것을 후뇨 10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태조 왕건에 그 자주 나오는 핵심 키워드들이니까 좀 정리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5번은 여러분들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잠깐만.